그 공터에 이제 왜 갔었냐면 바로 그 유명한 우리 윤봉길 의사와 관련된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윤봉길 의사 잘 아실 겁니다. 자, 1909년 10월 26일 날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즉 2등 방문을 저격했던 사람은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인 1910년 3월 26일에 지금의 만주의 그 류원현성의 대련시 리순구에 있는 리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께서 이제 순국하셨다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32년 4월 달에 1932년 4월 16일입니다. 그때 중국의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일본의 육군 대장, 그 다음에 상하이 거류민단 단장 등은 현장에서 즉사시켜버리고 일본의 해군 함대 사령관, 또 일본 육군 사단장,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상해 주재 영사 등은 중상을 입혀버린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매헌 윤봉길 의사님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윤봉길 의사님은 1932년에 4월 16일에 그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그 의거를 일으키셨고, 그래서 그 후에 어디로 이제 이송이 되셨냐면 바로 오사카 형무소,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육군 위수 형무소로 이송이 된 날짜가 1932년 1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달가량 투옥돼 계시다가 12월 19일에 처형을 총살당하셨는데요. 순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 선생님을 좀 기리는 차원에서 거기에 한 달 동안 투옥되셨던 그 장소를 탐방해 보기 위해서, 즉 과거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육군 위수 형무소 자리에 윤봉길 의사의 넋이 잠들어 계실 것 같아서 참배하러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무소 자리가 한쪽은 그렇게 공터로 되어 있고, 또 다른 한쪽은 그 호코쿠 신사라 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기리는 그 사당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당은 그냥 얼핏 지나가 봤고, 그 공터에 가서 우리 윤봉길 의사님을 이제 기리는 차원에서 목례를 하고 왔었습니다. 자, 이왕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 선생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중근 의사님이나 윤봉길 의사님께서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리신 산화해 가신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애국심에 관해서는 충분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에 대해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 민족, 한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는 정말 높게 영웅으로 평가를 하는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의 그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을 저격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중국의 신해혁명을 일으켰던 1911년 10월 10일 신해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 순원이고 한자로 선문이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 관련해서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이런 속담. 또 중국의 전 총리였던 저우언나이, 주운내라고 하죠. 주운내, 저우언나이라는 중국의 그 마오쩌둥 시대에 마오쩌둥이 주석을 할 때 총리를 했던 저우언나이, 즉 주운내도 그런 말을 하기도 했고,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혁명가가 되려거든 순원처럼 해라. 대장부가 되려거든 안중근처럼 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그러니까 순원, 즉 선무는 1911년 10월 10일
쌍십절이라고 하죠. 그 신의 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중국의 3000년 이상의 전제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수립한 계기를 만들었던 그 혁명이 신의 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대륙에 있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든 대만에 있는 국민당의 이쪽이 지배하는 그러한 중화민국이든 간에 모두 다 전제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운 계기를 만들었던 신의 혁명의 주역인 선문, 즉 순원, 삼민주의죠. 민족, 민권, 민생, 민족, 민권, 민생, 이 삼민주의를 주창했던 선문에 대해서는 정말 그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추앙을 할 정도로 이제 유명하신 분이 신의 혁명의 주역인 선문 순원인데요. 그래서 그 중국 속담에 혁명가가 되려거든 순원처럼 해라, 대장부가 되려거든 안중근처럼 해라 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안중근 의사님은 굉장히 이제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취조했던 담당했던 그 검사가 이 누구냐면 미조부치 검사입니다. 미조부치 타카오 검사. 미조부치 타카오 검사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안중근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왔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안중근이다 라고 일본의 그 담당 검사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사형 구형을 했던 그 담당 검사마저도 그러게 안중근 선생님 의사를 평가할 정도로 안중근 의사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일본의 그 담당 검사마저도 그러게 좋게 평가한 위대한 영웅이십니다. 그게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한 평가고요. 또 하나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자, 대만을 이제 건설한 그 국민당의 짱제스, 중국 일제 강점기 때 중국도 일본의 그런 그 침략을 받았었는데요. 그 당시에 공산당의 마오쩌둥과 국민당의 짱제스가 치열하게 그 전투를 하다가 결국 1949년에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국민당의 장제스한테 이김으로써 패배한 국민당의 장제스는 대만으로 축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당의 장제스가 대만을 건설한 건데요. 대만의 그런 초대 총통이었던 장제스는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우리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일개의 초선 청년이 해내다니 정말 대단하다, 장하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중국의 100만 대군이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내다니 정말 장하고 대단하다. 즉 윤봉길 의사의 1932년 4월 19일자 상하이 홍코우 공원의 폭탄 투척에 의한 일본 육군 대장 등 여러 사람들을 사상 죽이거나 중상을 입혀가지고 한민족의 기계를 세계 만방에 떨친 그 사건에 대해서 국민당의 장제스, 즉 대만의 초대 총통이었던 장제스가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중국의 장제스는 우리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그 당시에 굉장히 계속 번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쇠락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상하이 임시정부.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에 상밀절이 일어났고 그로부터 한 달 지난 4월 달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돼 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주도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한 13년이 지난 1932년 당시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가 일어날 당시에는 그 독립운동이 좀 쇠퇴하고 있는 분위기가 좀 침체된 그런 분위기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가 그런 의거를 일으킴으로써 국민당의 장제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국민당의 장제스가 그 상하이 임시정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윤봉길 의사 사건 이후에는 전폭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을 해줬는데요. 대표적인 게 중국의 이제 명칭이 중국 육군 군관학교가 있습니다. 중국 육군 중앙군관학교, 장교들을 양성하는 그런 그 과정인데요. 거기에 조선 한인 특별반을 편성해서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한국인들, 조선인들의 그러한 그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교 또 이런 간부들을 육성하는 그런 과정을 개설할 정도로 장제스가 우리 임시정부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11년이 지난 1943년 11월 말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카이로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장, 중국의 장제스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카이로 회담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이 최초로 거론이 됐던 국제회담이 카이로 회담이지 않습니까? 원래 장제스는 대한민국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독립을 시켜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아직은 자생적으로 독자적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갈 역량이 안 된다, 신탁 통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독립을 시키자라는 장제스의 주장을 거절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독립을 시키는다, 뭐 이런 취지로 후퇴된 문구로 카이로 회담, 카이로 선언에 그것을 표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윤봉길 의사의 그런 의거가 카이로 회담의 독립에 관한 그 우리 최초의 국제회담 선언에, 카이로 선언에 나타날 정도로 그런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인해 가지고 장제스가 카이로 회담의 결과물인 카이로 선언에 그런 제안을 했을 정도로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 이후로 상하이 임시정부가 다시 한번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로서 다시 심기일전해가지고 더 발전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거였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윤 의사님의 그런 걸 기리기 위해서 윤 의사님의 그 기념관이 양재동,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 숲에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을 한번 쭉 비춰 보겠습니다. 자, 주변을 쭉 비추고 있고요. 자, 주변 제가 쭉 비추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데는 제가 뚝섬 요원지 윈드서핑장에서 남동쪽을 비추고 있는데요. 저기는 이제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 123층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정면에 잠실대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남쪽을 또 비추고 있는데요. 저기는 잠실벌의 아파트 숲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앞에 전방 한 15m 지점에 다양한 그 해양 레저 기구들이 있습니다. 뭐 윈드서핑하는 그런 배들도 있고 카약을 타는 배들도 있고요. 또 한강 건너로 남쪽에 전방 한 1.5km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이제 강남구 삼성동의 무역센터 빌딩, 코엑스 이런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정면 제가 서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서쪽. 저기 전방 한 1.5km 지점에 청담대교가 있습니다. 청담대교 1층으로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합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오사카 성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기리는 토코쿠 신사를 방문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 육군 위수 형무소 자리를 방문했고, 그 이유는 윤봉길 의사님께서 거기에서 한 달 동안 투옥돼 계시다가 순국하셨던 그 거룩한 숭고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갔던 데는 이제 오사카 항으로 갔습니다. 오사카 항. 제가 2017년 7월에 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기준으로 오사카 항이 개항한 지 150주년이었습니다. 왜냐?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이 일본 근대화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즉 에도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열어졌던 에도 막부가 264년 유지됐고, 그게 1867년 그 명치 유신, 즉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근대화가 되면서 이제 에도 막부가 이제 종말을 보였는데요. 그 명치 유신이 일어났던 1867년 그 해에 오사카 항이 개항을 했습니다. 개항. 그래서 제가 갔었던 2017년은 오사카 항 개항 15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항이 이제 굉장히 개항된 지 150년이나 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항구, 국제 항구인데요. 그 오사카 항에 가가지고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탔던 놀이시설이, 지금부터는 이제 놀이시설 관광을 한 겁니다. 오전에 오사카 상은 역사 유적지를 탐방을 한 거였고요. 오후에는 이제 오사카 성 주변에서 이제 관광 놀이 시설을 이제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거기에 오사카 항에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도쿄라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도쿄까지 연결하는 그 유람선이 캡틴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캡틴 라인을 타고 유람선 투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또 범선형, 돛담배를 범선이라 하죠. 범선형 유람선인 산타 마리아호라고 있습니다. 산타 마리아호 범선형 그 유람선인데요. 그건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세 대의 범선을 타고 갔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핵심이 산타 마리아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대륙을 콜럼부스가 신대륙에 갈 때 탔던 배 중에 세 대의 배 중에 가장 컸던 산타 마리아호라는 그 배를 2배 크기로 재현한 겁니다. 2배 크기. 산타 마리아 실제 그 배를 2배 크기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범선형 유람선으로 거기에서 관광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본의 대형 수족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범선형 유람선이 출발을 해 가지고 오사카 항을 한 바퀴 쭉 돌고 왕복 한 1시간 정도 투어를 합니다. 그러면 오사카 항에 그런 주변의 풍경들이 굉장히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개항한 지 이제 150년이나 된 그런 국제 항구 도시답게 여러 시설물들, 바닷가 풍경이 굉장히 볼만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데는 초대형,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회전 관람차, 그게 영국의 런던 아이보다 더 높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버랜드에도 회전 관람차가 있는데요. 거기 오사카 항에 있는 회전 관람차는 그 회전 관람차의 그 이 뺑 돌아가는, 천천히 돌아가면서 주변을 조망하는 게 회전 관람차지 않습니까? 그 회전 관람차의 지름이 100m고 높이가 112.5m입니다. 높이가 112.5m. 그러니까 이 원형 그것을 높이 12.5m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해 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한 12.5m 높이에다가 그 회전 관람차를 설치해 놨고, 회전 관람차 직경이 100m니까 결국은 회전 관람차의 높이는 112.5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회전 관람차입니다. 그래서 그 회전 관람차를 타면서 정말 아찔했습니다. 아주 가장 높은 부분 고공까지 올라갔을 때는 고소공포증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아찔했습니다. 에버랜드의 그 회전 관람차보다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갔던 데가 이제
햅파이브 회전 관람차라는 데를 또 갔습니다. 이제 저녁 무렵에 햅파이브는 뭐냐? 일본에 가면 한큐라는 그런 명칭이 많습니다. 한큐. 그래서 한큐 엔터테인먼트 파크 이니셜을 딴 겁니다. 한큐 엔터테인먼트 파크 해가지고 이니셜 HEP 그걸 햅이랍니다. 햅파이브 쇼핑센터입니다. 거기 햅파이브 쇼핑센터는 의류 매장이 한 170여 개 되고 또 음식점 다양한 그런 쇼핑몰로 종합 쇼핑몰로 구성된 데가 한큐 엔터테인먼트 파크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중심부에 중간 정도 층에 그 빌딩이 한 30층 정도 돼 보이는데요. 그 중에 중간층에 햅파이브 회전 관람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사카 항에 있었던 세계 최대 높이 그 회전 관람차보다는 약간 규모가 절반 정도 크기밖에 안 됐었는데요. 거기도 이제 회전 관람차가 볼만했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저녁 시간이어 가지고 주변에 야경을 조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경. 그러게 이제 보고 햅파이브 회전 관람차까지 보고 나서 이제 그날 두 번째 날 일정 마지막으로 어디를 갔냐면 우메다 스카이 빌딩 하늘정원 전망대가 있습니다. 자, 우메다 스카이 빌딩 하늘정원 공중정원 우메다 스카이 빌딩 공중정원 전망대. 거기는 이제 일본 시내 근처에 있는데요. 거기는 아주 높은 빌딩 두 개가 꼭대기 부분에서 그 다리로 하나의 다리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자 모양의 그런 빌딩이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큰 빌딩 두 개가 꼭대기 부분이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옥상에, 그래서 우메다 스카이 빌딩이라고 하죠. 하늘을 조망할 수 있는 빌딩이라 해서 스카이 빌딩이라 하는데요. 거기 옥상에 이제 공중정원이 있습니다. 공중정원. 그래서 명칭이 우메다 스카이 빌딩 공중정원 전망대인데요. 높이가 173m입니다. 173m의 옥상에 있는 전망대에서 주변에 야경을 조망을 했는데요. 남쪽에는 이제 시가지의 그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높은 빌딩들의 그 휘황찬란한 그런 조명들을 구경할 수 있었고, 북쪽으로는 이제 요도가와 강이라고 있었습니다. 오사카 시내를 흐르고 있는 요도가와 강의 그 강 주변에 그런 또 조명들이 휘황찬란하게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메다 스카이 빌딩 공중정원 전망대 높이 173m에서 주변의 야경을 이제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빌딩은 세계 20대 건축물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세계 20대 랭킹 22 멋있는 건물로 세계 20대 건축물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메다 스카이 빌딩 공중정원 전망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은 오사카의 중심이었던 아까 남바, 서울에 명동이 있으면 오사카에 남바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바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회전초밥집을 갔습니다. 회전초밥 뭐 접시 색깔에 따라서 이 접시는 이 접시 위에 있는 걸 먹으면은 100엔이고 저 색깔의 접시에 있는 거 먹으면 200원, 저 색깔은 300엔, 저 색깔은 400엔, 저 색깔의 접시는 500엔, 이런 식으로 접시 색깔에 따라서 100엔부터 500엔까지 각각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요. 네 식구가 그것을 이제 적당하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우리 돈으로 엔화로 계산하긴 했지만 한국 돈으로 환산해서 한 4, 5만 원어치 초밥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또 도톤보리, 도톤 운하죠. 거기가 또 이제 운하 주변에 휘황찬란한 그런 조명들이 멋있어서 거기에 다시 가가지고 또 기념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일째 때는 어딜 갔냐면 바로 이제 드디어 일본의 천년고도
교토를 갔습니다. 교토. 지금의 수도는 동경, 즉 도쿄죠. 도쿄인데 그 전에 일본의 수도는 교토였습니다. 교토. 그러니까 교토에서 도쿄로 수도가 이전한 것은 1869년입니다.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 1867년에 일어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869년. 1869년이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태어난 연도입니다. 1769년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태어났고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869년에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태어난 연도입니다. 그 1869년, 즉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일본의 수도가 교토에서 도쿄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교토는 일본의 수도였던 기간이 1075년 동안 일본의 수도가 교토였습니다. 그래서 여행 3일째 때는 일본의 천년고도인 교토를 가게 됐습니다. 교토. 자, 교토 설명드리기 전에 주변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예, 지금 여전히 구름이 좀 끼어 있는데 햇빛이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에 무슨 노를 젓는 저 사람이 전방 한 100m 지점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잠실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삼성동의 무역센터, 그 다음에 청담대교 이런 게 보이고요. 여기는 뚝섬연제 요트 장입니다. 요트가 아니라 저기 윈드서핑장. 여기는 뚝섬연제 윈드서핑장인데요. 여기서 남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한강 건너편에 남쪽으로 저기 전방 1.5km 지점에 잠실 선착장이 보이고요. 그 뒤로 잠실의 아파트 숲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오른쪽이 그 잠실 종합운동장이고 그 왼쪽으로 잠실 주공 1단지가 재건축된 L츠 아파트고요. 또 그 왼쪽으로는 이제 잠실 주공 2단지가 재건축된 리센츠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정면에 보이는 데는 잠실 주공 5단지 15층 건물인데 아직 재건축이 되기 전입니다. 그 너머로 높이 기준 세계 5위 높이 롯데월드타워 123층 건물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서쪽을 비추고 있는데요. 지금 잠실대교도 보이고 윈드서핑 이 기구를 지금 말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째 때, 아니 3일째 때는 교토, 일본의 천년 수도 교토를 가게 됐습니다. 자, 교토는 일본의 천년 수도로 1869년까지 1075년 동안 일본의 수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토에 가가지고 교토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즈넉한 우리나라 천년고도가 경북 경주시지 않습니까? 경북 경주가 있듯이 거기 교토도 일본의 천년고도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즈넉합니다. 그 도시 전체가 노천박물관. 자, 로마 이탈리아 로마를 뭐 노천박물관이라는 그런 그 별칭이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주도 천년고도다 보니까 노천박물관.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20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경주는 도시 전체가 경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국립공원입니다. 경주는. 그렇듯이 일본의 천년 수도 교토도 뭐 사방대가 다 국립공원 내지는 뭐 세계 문화유산 뭐 이런 걸 유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교토입니다. 교토는 제일 먼저 어디를 갔냐면 청수사를 갔습니다. 청수사는 맑을 청자에다 물수자 절사자, 맑은 물이 흐르는 절 이런 뜻인데요. 일본말로는 기요즈미 데라라고 합니다. 기요즈미 데라 청수사. 거기에 막 들어가면 인왕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절에 처음 들어가면 일주문이 있듯이 인왕문이라는 초대형 현관문 역할하는 인왕문이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인왕문이 인상적이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본당 건물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된 절답게 나무들이 굉장히 거기 그 짜장면 색깔
검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오래된 나무 색깔이었습니다. 만약에 많이 퇴색되어 있는 그런 색깔인데 그 건물, 본당 건물이 낭떠러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그래서 그걸 수리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이제 약수터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약수터. 이렇게 높이 한 3m 정도에서 물이 세 줄기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포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파이프, 이런 수도꼭지 파이프 이런 데가 세 군데에 한 2m 정도 간격으로 세 개의 수도꼭지 같은 그런 파이프에서 물이 떨어지는 형식입니다. 거기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거 맑은 물이 흐르는 절이라는 그 절 이름답게 그 약수터가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물줄기에 그 약수를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하나는 건강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연애를 상징하고 또 하나는 학업을 상징한답니다. 건강, 연애, 학업. 그런데 그 욕심을 부려가지고 세 가지를 다 마시면 오히려 더 안 좋답니다. 안 좋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마셔야지 세 가지를 다 마시면 역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데는 바로 어디냐면 이제 천룡사라고 한자로 하늘천자, 용용자, 절사자, 천룡사. 근데 일본말로는 덴누지라고 하죠. 덴누지. 거기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 절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절인데 그 절은 정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정원. 우리나라의 유명 사찰들 뭐 많은데요. 그 우리나라 유명 사찰이라 할지라도 정원이 그렇게 잘 가든이라 하죠. 가든이 잘 발달이 안 되어 있는데 일본의 유명 사찰들은 꼭 유명 사찰이 아닐지라도 일반 사찰들도 일본은 정원이 잘 발달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덴노지, 그 천룡사라는 절의 정원이 굉장히 일본식 정원으로 잘 개발이 돼 있어가지고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가 덴노지 그 천룡사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갔던 청수사, 즉 기요미즈데라라는 제가 셋째 날 처음에 갔던 그 청수사는 또 뭘로 유명하냐? 거기에 그 일본에서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찰 청수사 기요미즈데라이다 보니까 매년 말에 연말 송구영신, 우리 종각에서 이렇게 제아의 종을 울리듯이 거기도 그런 비슷한 행사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가 뭐가 있냐면 그 청수사의 주지 스님이 그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그 한 해를 하나의 한 글자의 한자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언론사에서 각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사자성어로 한 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고 설문조사해 가지고 발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거기에서는 한 해를 마감할 때 사자성어가 아니라 한 글자로 표현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청수사의 주지 스님이 한 글자로 그 한 해를 마감하는 그 표현, 한 해가 어떤 해였다, 어떤 연도였다를 표현하는 걸 한 글자의 한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붓글씨로 큰 종이에다 대형 붓으로 한 글자를 쓰는 겁니다. 그게 전국에 생방송이 된답니다. 전국적으로 일본 전역에 생방송되는 큰 행사라고 합니다. 그게 청수사 기요미즈데라라는 그 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세계문화유산 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천룡사 덴노지를 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갔던 데는 이제 그 중림이라고 대나무 죽자 수풀림자 대나무 숲 오솔길이 있습니다. 대나무 숲 오솔길인데 거기는 일본의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합니다. 대나무 숲 오솔길에 가가지고 굉장히 그때 제가 7월 초에 가다 보니까 2017년 7월 초는 정말 더웠습니다. 그 오사카가 서울보다 더 더웠습니다. 평균 한 30도가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폭염 속에서 여행을 했었는데요. 서울보다 더워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계속 부채질을 하면서 다녔는데요. 그 대나무 숲 중림 거기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시원했고 한국인 관광객들, 한국 사람들 목소리도 많이 들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 장소로 많이 활용되는 중림 오솔길입니다. 대나무 숲. 그 다음에 갔던 데는 이제 그 유명한 금각사입니다. 금각사. 금각사는 금할 때, 금운동할 때, 금할 때 금자고, 그 다음에 각은 이제 뭐 누각할 때 각자죠. 그래서 금각사인데, 거기는 금각사가 절 이름이 이제 다른 이름인데, 거기에 사리를 모셔놓은 그 건물을 사리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각사의 사리전을 금으로 도금을 해 놓은 겁니다. 금으로 금박을 입혀 놓은 겁니다. 그 사리전이라는 건물의 외관을 금박으로 장식한 겁니다. 건물의 바닥만 빼고 그 사면과 지붕을 금박으로 장식을 했는데요. 금박지가 길이가 가로 세로 10cm, 가로 세로 10cm의 금박을 20만 장을 붙였답니다. 가로 세로 10cm 크기의 금박을 20만 장을 그 사리전의 바닥만 빼고 사면의 벽과 지붕에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절을 이제 금각사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금각사라는 금박으로 장식한 사리전이 있다 해서 금각사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각사라는 그 사리전은 연못의 이제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변의 풍경들이 좀 멋있습니다. 그리고 절이 금박으로 장식된 그 절들이 드물지 않습니까? 뭐 물론 불교 국가인 저기 미얀마 이런 데 가면 불탑들이 막 금박으로 덮여 있기도 한데요. 일본에서는 뭐 좀 드물고 우리나라에도 드물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금박으로 장식된 절을 본 적이 없는데요. 거기는 그 사리전이라는 건물 크기가 정자 있죠. 정자 크기, 정자 시골에 뭐 느티나무 옆에 있는 정자 크기 한 2배 정도? 그 정도 크기였던 것 같습니다. 금박 가로 세로 10cm짜리 금박 20만 장이 부착이 되어 있답니다. 거기가 금각사였고요. 거기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그러니까 아까 천룡사, 즉 덴노지하고 그 금각사 이 두 군데 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갔던 데가 이제 도월교라는 데를 갔습니다. 도월교. 여기도 영화 촬영 장소로도 많이 이용된다는데요. 도월교는 뭐냐? 거기에 교토의 외곽에 금각사 뭐 이런 데 있는 그 근처이긴 한데요. 거기에 어느 시골 마을입니다. 그 일본 귀족들의 별장이 많이 위치하고 있었던 공간이랍니다. 과거에 일본 귀족들의 별장이 그 교토의 외곽에 그 강변에 별장들이 조성되어 있었는데요. 그 강 위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 길이가 250m 길이의 다리인데요. 예전에 1200년대 우리 고려시대죠. 1200년대면 고려시대인데 그때 일본의 천황이 거기에 이제 그 산책을 나왔는데요. 교토니까 일본 천황이 거기 살던 지역이 교토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곽인 거기에 산책을 나왔는데 달이 휘황찬란하게 떠 있었고 달이 천천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를 건너는 것 같구나. 저 밝은 달이 저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는 표현을 했답니다. 즉 탄성을 자아내면서 감탄사를 자아내면서 저 휘황찬란한 달빛이 은은한 달빛이 저 다리를 건너는 것 같구나라고 천황이 한마디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널 도자 달월 다리교해 가지고 도일교라고 합니다. 건널 도자 달월 다리교에서 도월교 일본말로 뭐라고 하는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 다리도 굉장히 유명한 다리입니다. 거기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교토 시가지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교토 시가지에서 또 아주 천년고도답게 아주 오래된 그런 뭐 저기 거리죠. 거리 이런 저기
휘황찬란한 시가지가 아니라 고즈넉한 그런 정치가 느껴지는 그런 거리 투어들을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좀 더 요트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트가 아니라 지금 윈드서핑을 타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됩니다. 보이시죠? 자, 지금 전방 한 15m 지점이 윈드서핑 출발하는 부두 비슷한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전방 한 50m 지점에서 윈드서핑을 타고 계신 분들이 2분 있고, 그 다음에 저 멀리 잠실 종합운동장 그 근방에서 또 타는 분도 저렇게 있습니다. 윈드서핑. 이제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니까 윈드서핑을 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뚝섬유원지의 윈드서핑장입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까지 말씀드렸죠. 도1교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가지도 좀 구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날 셋째 날 교토 여행, 셋째 날이 교토 여행이었는데요. 그 교토 여행의 마지막은 어디를 갔냐? 가모가와 강을 갔습니다. 가모가와 강. 왜 가모가와 강을 갔었냐면 그 유명한 일본의 대문호 무라카미 하루키 씨가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거론이 되는 분이 무라카미 하루키 씨고, 저보다 나이가 20년이 앞선 72세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예전에 그 일본의 스포츠 전문 잡지인 넘버, 숫자를 넘버라고 하죠. 일본의 스포츠 잡지인 넘버라는 잡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넘버의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달리기 러닝 코스가 어딥니까? 라고 하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그대로 직접 화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씨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거리로 치면은 미국의 보스턴이 최고의 달리기 코스지요. 보스턴의 찰스 강변을 따라서 하버드 대학교 근처에 달리기 코스는 정말 좋습니다. 굉장히 긴 거리가 달리기 코스가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뛰기 좋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도로가 얼어버리기 때문에 뛰기가 쉽진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보스턴의 찰스 강변에 있는 하버드 대학 근처에 조성된 러닝 코스가 뛰기에 참 좋습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저는 교토에 가면 꼭 가모가와 강변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가모가와 강변에 여러 개의 다리가 있는데 어떤 다리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떤 다리까지 왕복을 하면 왕복 10km가 됩니다. 그래서 교토에 가면은 저는 항상 가모가왕 러닝 코스에서 달립니다 라는 또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뉴욕의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도 달리기 코스로 좋지만은 허드슨 강변에 조성되어 있는 그 달리기 코스가 참 좋습니다. 소호라는 지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조지 워싱턴 다리까지 왕복하는 그런 코스인데 굉장히 달리기 코스에 좋습니다. 그곳 출발점인 소호부터 그 반환점인 조지 워싱턴 다리까지 그 주로상에 러닝 코스상에는 그 러닝 코스는 이제 뉴욕 시장이 개발한 러닝 코스인데 중간중간에 그 화장실도 잘 되어 있고 물 마실 수 있는 급수대도 있고 또 이런 신호 대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뛰는 사람하고 산책하는 사람만 있지 차량이나 뭐 이런 건 없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뉴욕의 그 소호에서 조지 워싱턴 다리까지 왕복하는 그런 코스도